형이랑 1년째 연락 안 하고 있어요. 62세 이정희 씨가 제게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크게 싸운 적도 없어요. 그냥 어느 날부터 전화가 뜸해지더니 명절에도 안 오고 이젠 문자도 안 읽어요. 이정희 씨는 말했습니다. 바빠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형은 이미 저를 가족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시작은 3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부터였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형제 자매와 관계가 어색해진 적 있으신가요? 전화하기가 조금 망설여지거나 만나도 예전 같지 않거나 뭔가 불편한 공기가 흐르거나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생이 전화를 안 받아요. 받아도 3분을 못 넘겨요. 예전엔 1시간씩 통화했는데 이젠 할 말이 없어요. 또 다른 분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언니와 카톡방을 나갔어요. 더 이상 같은 공간에 있고 싶지 않더라고요. 매번 언니 말 한마디 한마디가 상처였거든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겁니다. 아, 우리 관계가 멀어진 건 바로 이 순간 때문이었구나. 그리고 어쩌면 아직 늦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공감되신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이야기는 당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법정 스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모는 자식들 사이의 다리다. 그 다리가 무너지면 건너갈 방법이 사라진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68세 박철수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 알게 됩니다. 박 씨에겐 2살 터울 동생이 있습니다. 어릴 적엔 친했습니다. 같은 방을 쓰고 같이 놀고 가끔 싸우기도 했지만 그게 형제 아니겠습니까? 초등학교 때는 동생 숙제를 대신해주기도 했고 중학교 때는 동생이 싸움에 휘말렸을 때 대신 나서기도 했습니다. 형이 있어서 든든하다고 동생은 말했습니다. 박 씨도 동생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좋았으니까요. 그런데 40대가 되면서부터 뭔가 달라졌습니다. 동생이 사업에 실패했을 때 박 씨는 50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죠. 형이 좀 도와줘라. 동생 힘들잖아. 우리 형제끼리 도와야지. 박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내 돈도 아까운데. 하지만 어머니 말씀이니까 참았습니다. 돈을 갚겠다던 동생은 3년이 지나도록 갚지 않았습니다. 박 씨가 넌지시 말을 꺼내면 동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 나 아직 힘들어. 조금만 더 기다려줘. 박 씨는 또 참았습니다. 어머니 앞에서 동생과 싸우기 싫었으니까요. 또 한 번은 어머니 병원비를 낼 때였습니다. 어머니가 당뇨 합병증으로 입원하셨을 때 치료비가 매달 200만 원씩 들었습니다. 동생이 말했습니다. 형, 나 지금 좀 어려워. 형이 좀 더 내줄래? 내가 나중에 보상할게. 박 씨는 따졌고 싶었습니다. 너한테 빌려준 500만 원도 안 갚았잖아. 그런데 또? 하지만 말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듣고 계셨으니까요. 우리 아들들이 싸우는 건 보기 싫구나. 형제끼리 그러는 거 아니야.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박 씨는 또 참았습니다. 어머니를 슬프게 할 순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10년을 참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동생이 또 말했습니다. 형, 장례비 좀 더 내줘. 나 진짜 힘들어. 애들 대학 등록금 때문에 빠듯해. 그 순간 박 씨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제 참을 이유가 없구나. 엄마도 안 계시는데 내가 왜 계속 참아야 하지? 박 씨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너도 이제 60 넘었어. 네 목숨 네가 내. 나도 힘들어. 동생은 당황했습니다. 형, 왜 그래? 예전엔 안 그랬잖아. 우리 형제잖아. 형제? 10년 동안 너한테 얼마나 퍼줬는지 아냐? 500만 원도 아직 안 갚았고 병원비도 내가 70% 이상 냈어. 형, 그런 계산을 하고 있었어? 박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돌아섰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땐 참았습니다. 어머니가 슬퍼하실까봐. 어머니가 중간에서 말려주실 거라고 믿었습니까? 어머니는 항상 중재자였습니다.
형제가 다툴 조짐이 보이면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들은 내가 죽으면 서로밖에 없어. 형제끼리 왜 그래? 그 말 한마디에 박 씨는 분노를 삼켰습니다. 동생도 한 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이젠 그 다리가 사라졌습니다. 참을 이유도 멈춰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관계는 그렇게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박 씨는 말했습니다. 엄마가 계실 땐 우리가 형제였어요. 하지만 엄마가 돌아가시니까 우리는 그냥 남이더라고요. 70세 최순자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최할머니에겐 언니가 있습니다. 5살 위죠. 어릴 적 기억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새 신발을 사러 갔습니다. 어머니는 언니에게만 새 운동화를 사주셨습니다. 순자는 내년에 사줄게. 언니 발이 더 많이 컸어. 최할머니는 그날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신발 가게 앞에서 언니가 새 운동화를 신고 기뻐하던 모습. 자기는 헌 운동화를 신고 집으로 돌아가던 그날. 그날 밤 최할머니는 이불 속에서 울었습니다. 중학교 때는 언니만 학원을 보내셨습니다. 순자는 공부 안 해도 되잖아. 시집 가면 되지. 언니는 대학 가야 하니까. 최할머니는 그 말이 너무 서러웠습니다. 나도 공부하고 싶은데 고등학교 때는 언니 대학 등록금을 위해 최할머니는 공장에 다녔습니다. 순자야, 미안하다. 언니 졸업할 때까지만 조금만 도와줘라. 어머니의 부탁에 최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울었습니다. 그렇게 2년을 일했습니다. 언니는 대학을 졸업했고 좋은 직장에 취직했습니다. 최할머니는 평생 서운했습니다. 나는 왜 늘 양보해야 했을까? 나도 언니처럼 공부하고 싶었는데. 그런데 언니는 전혀 다르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유품을 정리하던 날 언니가 말했습니다. 엄마는 항상 너만 예뻐하셨어. 나는 맨날 혼나기만 했지. 최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언니가 뭔 소리야? 엄마는 언니만 챙겼잖아. 학원도 언니만 보내고 신발도 언니만 새로 사주고. 무슨 소리야. 엄마는 네가 막내라고 항상 너한테만 음식 더 줬어. 나는 언제나 언니니까 참아라 소리만 들었어. 나는 눈치만 보면서 컸다고. 언니는 대학도 갔잖아. 나는 공장에서 일했어. 그래, 나 대학 갔어. 그런데 그게 내가 원한 거였을 것 같아? 엄마가 너무 기대하셔서 나는 숨도 못 쉬었어. 조금만 성적이 떨어져도 혼났어. 너는 그냥 자유로웠잖아. 두 사람은 70년을 함께 살면서도 전혀 다른 기억을 갖고 있었습니다. 최할머니는 나는 차별받았다고 기억했고 언니는 나는 소외됐다고 기억했습니다. 둘 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기억은 각자에겐 진실이니까요. 최할머니는 학원에 못 가는 걸 차별이라고 느꼈고 언니는 기대와 압박을 소외라고 느꼈습니다. 심리학자 애들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은 집에서 자란 형제 자매도 전혀 다른 가정에서 자란 것처럼 다른 경험을 한다. 하지만 이 기억의 차이는 관계를 갈라놓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땐 엄마 앞에서 이런 말 하지 말자 하며 참았지만 이젠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습니다. 최할머니와 언니는 그날 이후 연락을 끊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은 인간의 본성을 드러내는 거울이다. 65세 김영식 씨의 이야기입니다. 김 씨에겐 남동생 2명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암투병을 하실 때 세 형제는 병원비를 나눠냈습니다. 김 씨는 매달 100만 원을 냈습니다. 월급의 절반이었습니다. 아내는 불평했습니다. 여보, 우리도 애들 학원비 내야 하는데 매달 100만 원은 너무 많아요. 김 씨는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장남으로서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둘째는 50만 원을 냈습니다. 나도 애들 학원비 내야 해. 형, 미안. 셋째는 30만 원을 냈습니다. 형들이 좀 더 내줘. 나 지금 대출 갚는 중이야. 나도 힘들어. 김 씨는 속으로 사겼습니다. 내 사정은 안 물어보네. 나도 힘든데.
나만 희생하는 건가? 하지만 아버지 앞에서 티낼 순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병상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형제끼리 싸우지 말고 잘 지내라. 그게 아빠 소원이다. 김 씨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셋째가 말했습니다. 형, 아버지 장례비 정산하자. 나 빠듯해. 얼른 정리하고 싶어. 김 씨는 폭발했습니다. 야, 너 1년 동안 병원비 얼마 냈어? 나는 1,200만 원 넣었어. 너는 고작 360만 원이야. 그런데 지금 장례비 정산하자고? 셋째가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형이 장남이잖아. 당연한 거 아니야? 원래 장남이 더 내는 거야. 당연하다고? 누가 그런 규칙 만들었어? 너도 아들이잖아. 형은 월급도 나보다 많이 받잖아. 나는 진짜 힘들어. 형은 여유 있으니까. 그 말에 김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당연하다고? 내가 장남이라는 이유만으로? 월급만 타는 이유만으로? 둘째도 끼어들었습니다. 형, 화내지 마. 셋째 말도 맞아. 형이 좀 더 내는 게 맞지 않아? 형이 제일 안정적이잖아. 김 씨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를 ATM으로 보고 있구나. 가족이 아니라. 그날 이후 김 씨는 동생들과 연락을 끊었습니다. 내가 더했어 라는 생각, 그리고 너는 덜했잖아 라는 분노. 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동생들의 태도가 문제였습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그것만 있었어도 달랐을 텐데. 김 씨는 말했습니다. 제가 원한 건 돈이 아니었어요. 그냥 형, 고마워. 형 덕분에 아버지 편하게 보냈어. 이 말 한마디면 됐어요. 그런데 동생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저를 이용했어요. 72세 이명희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유산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땅 한 필지와 예금 3천만 원. 오빠가 말했습니다. 땅은 내가 가질게. 너는 예금 받아. 이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오빠, 땅이 얼마짜리예요? 그냥 궁금해서요. 그게 중요해? 아버지 땅인데 내가 모시고 살았으니까 내가 받는 거지. 네가 왜 따져? 오빠, 저도 알 권리가 있잖아요. 그래도 얼마인지는 알아야. 야, 네가 뭘 했는데? 아버지 병원 모시고 다닌 게 나야. 너는 1년에 몇 번이나 왔어? 이 할머니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나도 시간 날 때마다 왔는데. 나도 일하고 애들 키우고 시댁 신경 쓰느라 바빴는데. 오빠는 계속 말했습니다. 너는 시집가서 편하게 살았잖아. 나는 평생 아버지 모시느라 고생했어. 땅 하나 받는 게 뭐가 문제야? 이 할머니는 그 말투에 상처받았습니다. 땅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예금이 적어서 화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네가 뭘 했는데? 라는 그 한마디가 70년 남매 관계를 무너뜨렸습니다. 이 할머니도 아버지를 사랑했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찾아뵙고 용돈도 드리고 전화도 자주 했습니다. 하지만 오빠는 그걸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빠는 말했습니다. 법으로 하자는 거야? 그럼 법대로 하지 뭐. 변호사 선임해서 하자. 이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남남이 됐습니다. 이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오빠가 땅을 다 가져도 상관없었어요. 그냥 동생아, 미안하다. 내가 좀 욕심 부렸네. 이 말 한마디만 있었어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오빠는 저를 무시했어요. 부모가 돌아가시면 갑자기 생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사, 성묘, 추석 차례, 그리고 서로에 대한 기대. 59세 정미숙 씨의 이야기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오빠가 말했습니다. 제사는 큰 집에서 지내는 거야. 너도 알지? 명절마다 와. 정 씨가 대답했습니다. 오빠, 나도 바빠. 애들 챙겨야 하고 남편 회사 일도 도와줘야 하는데 매번은 힘들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 제사인데. 딸이 제사에 안 오면 말이 되냐? 오빠는 매년 오빠네 처가 명절도 가잖아요. 나도 시댁 신경 써야 돼요. 시어머니도 안 좋으시고.
오빠는 화를 냈습니다. 너는 딸이니까 편한 거야. 나는 아들이라고 평생 짐진 거 알아? 엄마 병원비도 내가 더 많이 냈고 제사 준비도 내가 다 하고. 오빠, 나도 30년 동안 엄마 챙겼어요. 병원도 내가 더 많이 모셨고 반찬도 내가 더 자주 갖다 드렸어요. 그래, 너 많이 했어. 그런데 제사는 장남이 지내는 거야. 그게 룰이야. 전통이라고. 오빠, 그럼 제사 비용은 나눠서 낼까요? 음식값이랑 야, 네가 돈 이야기를 하냐? 엄마 제사에 돈 계산을 해? 정 씨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오빠는 나를 가족이 아니라 의무로 보고 있구나. 어머니가 살아계실 땐 오빠는 다정했습니다. 명절 때마다 우리 동생 하며 챙겨줬습니다. 선물도 주고 조카들 용돈도 넉넉히 줬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오빠는 닫아졌습니다. 가족이 이해관계자가 됐습니다. 정 씨는 말했습니다. 엄마가 계실 땐 제가 동생이었어요. 하지만 엄마가 돌아가시니까 저는 제사에 와야 하는 의무자가 됐어요. 관계를 끝내는 건 큰 싸움이 아닙니다. 단 한마디입니다. 너가 뭘 했는데 이제 와서 왜 그래? 네가 알아서 해. 우리가 남이야? 이 말들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한 번 내뱉으면 관계는 그 자리에서 끝납니다. 63세 한상우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생이 그 말을 했을 때 저는 바로 알았어요. 이제 끝이구나. 싸울 필요도 없었어요. 그냥 전화를 끊고 연락처를 지웠습니다. 한 씨의 동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은 돈도 많으면서 왜 그래? 나 좀 도와주면 어때? 그 말이 한 씨에게는 칼이 됐습니다. 내가 돈이 많다고? 나도 빚 갚느라 힘들어. 그런데 너는 내 사정은 묻지도 않고. 한 씨는 40년 형제 관계를 그렇게 끝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형제 자매가 끝까지 남을까요? 75세 박정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남매는 아직 연락하고 지내요. 부모님 돌아가신 지 15년 됐지만요. 비결이 뭐냐고요? 간단해요. 첫째, 돈은 정확히 나눕니다. 애매하게 하지 않아요. 부모님 병원비도 영수증 모아서 정확히 나눴고 장례비도 1원 단위까지 정산했어요. 간단했습니다. 서로 불편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둘째, 도움에는 한계를 정합니다. 나 힘들어 하면 나도 힘들어 라고 솔직히 말해요. 오빠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박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빠, 나도 지금 여유가 없어요. 미안해요. 오빠는 화내지 않았습니다. 그래, 알았어. 괜찮아. 서로의 한계를 인정했습니다. 셋째, 과거 공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 얼마나 도와줬는데 이런 말 안 해요. 박할머니는 오빠에게 여러 번 도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오빠는 한 번도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땐 네가 힘들었으니까 당연한 거지. 그 당연함이 관계를 지켰습니다. 넷째, 자식 문제는 불리합니다. 조카 일에 끼어들지 않아요. 오빠 아들이 사업에 실패했을 때 박할머니는 안타까웠지만 조언하지 않았습니다. 오빠가 알아서 하겠지. 내가 끼어들 일이 아니야. 경계를 지켰습니다. 박할머니는 덧붙였습니다. 형제 자매는요, 의무가 아니에요. 노후의 정서적 안전망이에요. 그 안전망을 지키려면 선을 지켜야 해요. 너무 가까워도 너무 멀어도 안 돼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서로 존중하는 거예요. 박할머니는 일주일에 한 번 오빠와 전화합니다. 안부를 묻고 짧게 이야기하고 끊습니다. 오빠, 잘 지내요? 그래, 너도 건강해라. 그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그걸로 충분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들으신 여러분, 혹시 연락이 끊긴 형제 자매가 있으신가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먼저 안부를 건네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 이 한마디면 됩니다. 과거를 들추지 마세요. 네가 그때 이렇게 해서 서운했어. 이런 말은 하지 마세요. 그냥 요즘 어떻게 지내?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형제 자매는 부모가 남긴 마지막 선물입니다. 부모님은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너희들 서로 의지하며 살아라.
그 선물을 버리지 마세요. 노년에 혼자가 되면 외롭습니다. 배우자도 먼저 떠날 수 있고 자식들은 바쁩니다. 그때 곁에 남는 사람은 형제, 자매입니다. 어릴 적 추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은 형제, 자매밖에 없습니다. 우리 어릴 때 엄마가 이랬지? 그때 아빠가 저렇게 하셨잖아.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형제, 자매밖에 없습니다. 그 소중함을 너무 늦게 깨닫지 마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오늘도 후회 없는 하루 보내세요.